였습니다. 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벌써 10시 5분이 됐네요. 뉴스도 잘 들으셨죠?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최근에 특히 경제 뉴스, 금융 관련된 소식에서 스트레스 DSR인데요. 저희 경제상식 퀴즈도 그래서 이거를 준비했던 겁니다.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스트레스인데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7월부터 시행이 되죠. 1.5%포인트 정도의 이자율, 대출 이자율이 더 높아진다라는 걸 가정을 해서 이 사람이 그걸 견딜 수 있을까 해서 대출을 내줄 때도 거기에 맞춰서 대출을 내준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줄어든다. 이런 뜻이죠. 물론 지방 같은 경우에는 0.75%로 좀 차등을 두기로 했고요. 이게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인데요.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이후에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금융위기처럼 또 그런 신용이 경색되는 상황이 나타나면 과연 은행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봤던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제는 민간 영역에서도 과연 대출금을 잘 원리금 갚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되는데 아까 방금 보내주셨는데 9816님이 나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못 듣는 것. 사연 소개되고 커피를 못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다 보니까 다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이게 참 9710님 커피 쿠폰을 받기 위한 건지 정답을 맞추기 위한 건지 나의 실력 테스트인지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다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까 일찍도 보내주셨고요. 1부 때 보내주신 문자이기도 합니다. 5845님은 경기가 좋지 않아서 모든 국민들이 힘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밥 잘 챙겨 먹고 잠 푹 자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꼭 들으면서 스트레스 확 날려버립시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증시 상황도 좀 스트레스 받지 않게 올라야 좋을 텐데 오늘은 좀 코스피 코스닥이 쉬어가고 있습니다. 2608로 0.65% 코스피가 내려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78% 내린 717.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한 1% 안팎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2.3% 빠지면서 배터리 관련주들은 아직도 바닥 없이 끝없이 내려가고 있네요. 현대차도 2% 이상 약세, 삼성물산이 개장주에 6, 7% 급등하다가 현재는 4.5%만 강세네요. 앞서서 일부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을 한다라는 소식에 이거는 이제 악재는 아니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는 역시나 에코프로 BM 같은 배터리 관련주들 오늘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주는 조금 회사마다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은 1376원, 1376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이고요. 또 여러분의 소비, 저축, 투자 등등 돈에 대한 고민 또 사연 많으시죠? 이 시간에 받고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김경필 머니트레이너와 함께하는 돈줄 상담소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필 머니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좀 사연이 되게 꼼꼼하게 들어오고 계세요. 네네. 오늘도 보내주신 분 보니까 거의 A4용지 석장 분량이네요. 네, 그만큼 고민이 많으시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꼼꼼하게 적어주실수록 사연으로 채택될 그렇죠. 확률이 높아지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선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3개나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와이즈 부스터, LED 무드 스탠드, 미니 가스비까지 챙겨드립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은요. 혼자 사는 분입니다. 40대 초반의 수의사예요. 네.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쪽도 경기가 안 좋은가 봅니다. 어려워서 폐업을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 5월 말까지만 하신다고 하고 그런데 갚아야 할 대출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관리에 대한 고민도 좀 있는데요.
우선은 동물병원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숙박 공유 숙박도 운영을 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만 놓고 보면 꽤 되네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한 절반 이상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사업하고 또 개인의 수입 지출이 다 섞여 있더라고요. 네. 좀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돈줄 상담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지금 청취자분들이 들어보시면은 아니 뭐 1,000만 원이나 버는데 무슨 걱정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우리가 늘 이 우리의 소득을 공금처럼 관리하라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분도 회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자꾸 여기다가 1,000만 원 버는데 1,000만 원 넘게 버는데 이렇게 자꾸 쓰셨거든요. 아하. 사실 이분 1,000만 원 넘게 버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이 1,000만 원인 거지 본인의 소득이 1,000만 원이 아닌데 자꾸 이상하게 1,000만 원 넘게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남는 게 없지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건 소득이 아니라 매출이다. 매출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분이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물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공유 숙박, 그 공기 B&B라고 하는 그거 하고 있거든요. 공기 B&B. 그거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사업에서의 나오는 매출과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써주신 걸 보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게 복잡하고 아마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는데 약간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섞여 있으니까 이게 좀 여기서부터 뭔가 헷갈린다. 사실 이분의 사연을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좀 아픈 손가락인 굉장히 만만치 않은 자영업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네. 매출이 한 1,070만 원 정도 되고 이것저것 비용 그러니까 개인 쓰는 비용과 이분이 지금 사업으로 쓰는 비용을 다 같이 적어주셨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빼고 남으면 한 450 정도 소득이 지금 순소득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지출하기 전.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여기에 이제 5월에 종합소득세 내시는 거나 세무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 회계 처리를 내 개인 소득과 사업 소득 그리고 사업은 사업별로 소득, 매출과 비용 이거를 좀 나눠서 사용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제 전체 통으로 놓고 봤을 때 동물병원만 보면 아무래도 메인 잡은 지금 동물병원이니까 네. 한 890만 원 정도 벌어서 매출이 일어나서 비용이 500만 원 빼고 나면 여기서 한 390만 원 정도 소득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순소득이. 그다음에 그 공유 숙박에서는 170만 원 정도 소득이 나오는데 비용이 56만 원 정도 나가서 여기서는 뭐 한 120만 원 정도 소득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대출 이자를 빼질 않으셨어요. 대출 이자가 이 공유 숙박의 주택에 140만 원 정도 나가니까 그걸 빼고 나면 마이너스입니다. 이 공유 숙박을 하기 위해 뭐 잠시 후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집을 추가로 마련을 해서 공유 숙박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거기에 대출금, 원리금을 또 이제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일종의 투자 개념이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현재까지는 좀 마이너스인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회계 처리가 좀 너무 섞여 있다라는 네. 거. 동물병원, 공유 숙박 그리고 개인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룹의 네. 회장이다. 그러면 기업을 두 개를 운영을 하는데 한 회사는 이제 동물병원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 그리고 공유 숙박에서 나오는 수입인데 지금 공유 숙박이라고 하는 이 사업은 마이너스가 나는 사업인 거고 동물병원은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소득이 지금 높지 않아서 고민인 거잖아요. 아하.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앞으로 이거 어떤 걸 정리하고 어떤 걸 어떻게 개편할 건지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게 내에서 뭐라 해야 되나 계좌나 회계를 분리해서 쓰셔야 합니다라고 하면 이거 뭐 살림살이 얼마나 된다고 손바닥만한 가게에서 뭘 그렇죠. 어떻게 하란 말이야. 뭐 하는데 구멍가게에서 뭘 하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회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회장님이라고 그룹사를 생각해요. 관리한다고 그룹사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요거 좀 가능해지겠는데.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역시 마인드부터가 중요한 거네요. 좋습니다. 또 이분이 동물병원을 이제 7년 정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경기가 안 좋고 또 신경 쓸 일도 많고 그래서
이달 말까지만 영업을 하신다고 해요. 이후에는 다른 동물병원에 이제 취업을 해서 페이닥터처럼 네네네. 5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게 네. 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참 잘한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그룹사의 회장님이 내 기업을 2개 갖고 있는데 하나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뭐 개편할 거냐 이런 결정을 하는 마음으로 하시라 그랬는데 지금 워낙 어려운 상황이니까 사실은 어쨌든 결정을 하신 거니까 결과론적으로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네. 반려동물 산업이 지금 뭐 사실 사양 산업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552만 가구. 지금 우리나라의 가구 수 대비했을 때 4집 중에 1집이 무조건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사양 산업이 아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안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잘 되는 곳도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면 사실은 이런 겁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어려운 것이 경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경기가 어려워지면 소비는 어떻게 되죠? 양극화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한 캐릭터가 있는 곳만 장사가 되거든요. 네. 이 동물병원 같은 경우도 캐릭터가 2가지예요. 예를 들면 굉장히 종합병원, 수술 전문병원, 그래서 막 굉장히 많은 입원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대형 병원들은 좀 잘 됩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 이렇게 소규모로 이분 같은 경우는 부산인데 이렇게 이제 직원 1명 정도 두고 소규모로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대형 병원을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대부분은 미용을 겸하는 샵앤샵 아하. 동물병원을 하거든요. 네. 미용을 하러 왔다가 또 진료를 보기도 하고 네네네. 진료를 보러 왔다가 미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지금 동물병원에서 매출이 890이라는 걸 보면 이게 샵인샵으로 미용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캐릭터가 뭐 우리가 요즘 식당을 점심시간에 나가서 보더라도 굉장히 럭셔리 런치든지 아니면 가성비 런치든지 이렇게 캐릭터가 있어야 되는데 극단으로 가는. 중간에 그냥 뭐 예를 들면 곰탕 10,000원, 설렁탕 10,000원, 돈가스 11,000원 이런 거는 장사가 안 되거든요. 이것저것 막 다 같이 하시는 그러니까 분들. 가성비의 캐릭터로 가든지 럭셔리의 캐릭터로 가든지 만약에 이분이 하시는 동물병원 자 이거는 제가 동물병원만을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소비 양극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냐. 한국 경제에서 컵라면을 먹더라도 3만 원짜리 디저트를 먹는 게 지금 소비 성향이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의 어떤 확실한 캐릭터가 없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까지 하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든지. 아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동물병원도 자영업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 전략이 되게 중요하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 요번에 이제 경험을 하셨으니까 봉지기로 조금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물론 큰 돈을 벌 수는 없지만 당분간 생활 안정을 기하시고 언젠가는 이분이 다시 동물병원을 하셔야 됩니다. 뭐 끝까지 봉지기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마음을 담아서 조언을 드리자면 사업이라는 건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어떤 중간에 서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좋은 경험을 하셨으니까 지금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니까 봉지기를 하시면서 페이닥터를 하시면서 조금 돈을 세이브 하셨다가 나중에 한번 기회를 다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반려동물 관리 산업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고 그렇죠. 시장은 커지고 뭐 시장이 있으니까요. 막 커지고 있다고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사실 이거는 막 사양 산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7088님이 성공예감과 또 김경필님 그 코너 듣다 보니까 저희 집 가계부 경제 빈곤을 지켜내는 지혜가 생겨서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돈줄 상담소가 또 큰 역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 동물병원을 폐업을 하면은 그 보증금 3천만 원을 이제 되돌려받게 됩니다. 3천만 원. 그럼 이제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네. 이걸로 뭐 하지? 근데 대출금이 한 3억 정도가 있는데 미국 S&P 위주로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분이 지금 부산에 거주하시는데 네. 부산 수영구에 본인 자가가 8억이 넘는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에는 대출이 없고 본인이 거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4억 5천짜리 이건 부산 서구에 주택을 하나 매입을 해서 지금 공유 숙박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출이 3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은 자산이 대출 3억을 빼고 나면 순자산은 거의 어떻습니까? 9억 5천
네. 어때요? 굉장히 괜찮다. 그러니까 예. 지금은 소득 현금 흐름이 조금 안 좋고 매출에 비해서 수익이 너무 많이 나가서 돈이 너무 안 벌려요라는 고민은 있지만 그래도 40대 초반의 싱글로 거의 자산 10억에 가까운 그런 정도의 자산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잘하신 거죠. 네, 예. 그러면 3천만 원 정도 S&P 500에다가 투자한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투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본인의 상황에 비해서 자산에 비해서 소득에 비해서 균형감이 없는 투자가 문제인 거지. 이분이 그러면 자산이 거의 10억 가까운데 한 3천만 원 정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겠다. 만약에 뭐 넣었다가 몇 개월 안에 장을 보고 뺐다가 넣었다가 하는 어떤 단기 투자가 아니라 네. 좀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나쁘지는 않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140만 원이나 되는 지금 이자를 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140만 원이라고 하는 이자를 내고 있는데 S&P 500에 사실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가 지금 연초에 좀 조정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싸졌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또 반등을 해서 사실은 굉장히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싸다는 느낌은 솔직히 좀 없거든요 지금.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종합적으로 보면 3천만 원 정도 S&P 500에 투자하는 게 뭐 이분의 자산 규모로 봤을 때 그렇게 무리한 투자는 아니지만 현재 본인이 조금 좀 현금 흐름이 어려워서 좀 좌압도 바꾸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조금 좀 말리고 싶다. 조금 더 기회를 조금 더 상황을 좀 보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뭐 이분이 뭐 제 의견을 들어서 뭐 본인이 판단해서 아니야 그냥 나는 할래 그래도 뭐 그게 엄청나게 뭐 잘못된 거는 아니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근데 이분이 그 대출 3억 원을 실행한 게 1년이 안 됐네요. 작년 8월에 3억 그 주담대를 받으셨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 아파트 하나에다 주택 하나 추가 매입을 하신 거고 금융 자산이 예금, 적금, 펀드, 주식, 연금 다 해서 2,600만 원. 거의 뭐 그냥 부동산 쪽으로 다 쏠려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 어쨌든 42세 40대 초반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는 자산이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싱글이라고 하셨는데 네. 8억 본인 이제 써주신 걸로는 아파트가 8억 8천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부산 같은 경우는 수영구나 해운대구가 조금 서울로 말하면은 좀 강남인데 상위 입지에 혼자 만약에 8억 8천 정도 되는 아파트라고 하면 어딘지는 뭐 그것까지는 알려내 주셨지만은 최소한 전세가가 5억 가까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5억 가까이 되는 전세에 혼자 거주한다. 이걸 월세로 환산하면 말이죠, 여러분. 이게 22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증금을 0으로 계산을 하고 월세로 1억당 45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본인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렌트를 줬으면 월세 225만 원이나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네. 그런 정도의 집에 혼자 살면서 네. 공유 숙박 때문에 3억 원 대출을 4억 5천짜리 집에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돈줄 상담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거 비용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거 비용은 본인 소득의 몇 퍼센트라고 그랬냐면 15% 이내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그 주거 비용이라는 거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같은 거니까 이분은 자가가 있으니까 주거 비용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가가 있더라도 주거 비용이라는 거는 10% 넘어가면 안 돼요. 일종의 기회 비용이라고 생각을 일종의 했어요. 기회 비용이죠. 왜냐하면은 이분이 지금 8억 8천짜리 아파트면 제가 봤을 때는 20평대는 아니에요. 30평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혼자 거기서 30평대 방 3개 아파트에 냉난방비 겨울에 방 2개를 끄고 산다고 해도 네. 관리비는 적어도 25에서 30만 원 나올 거고 에어컨 틀고 어쩌고 하면 사실은 금방 40만 50만 원 훌쩍 넘어가는데 이 40만 원 50만 원이 곧 전세 대출이나 월세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는 이분한테는 주거 비용이에요. 그럼 이 주거 비용을 본인 소득이 지금 이게 500이 순소득이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왜 그 넓은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시느냐. 물론 이 속사정은 모릅니다. 뭐 그 다른 얘기는 안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물병원을 요번에 폐업을 하고 페이닥터로 가시잖아요. 네. 저는 이 공유 숙박도 조금 정리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은 4억 5천짜리 주택이죠. 아파트인지 뭐 주택인지는 주택이라고 하셨어요. 주택이라고 하셨으니까 아파트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무려 170만 원 정도의 매달 수익이 발생은 하는데 비용이 56만 원 나간다. 그러면 순소득은 110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자가 140 나가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이걸 왜 하고 계시는지를 조금 이해가 안 간다. 결국에는 이 공유 숙박 통해서 일종의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거랑 나중에 그 주택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걸 그렇죠. 누리려고 하는 거랑 그게 복합적이겠죠. 두 가지죠. 뭐 내가 그 공유 숙박을 했던 주택이 시세 차익이 나거나 네. 아니면 여기서 현금 흐름이 발생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시세 차익은 날 수 있겠죠. 뭐 아파트가 오를 수는 뭐 주택이 오를 수는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요즘 부동산 분위기로 봤을 때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주택 가격이 오른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30만 원, 40만 원씩 계속 나고 있는데 굳이 이걸 정리하다고 가져가셔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약간 좀 뭐 의문이 좀 든다는 거죠. 그러게요. 해서 그 부동산 관련된 그 고민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부터 여쭤볼까요? 그러면 이것도 맥이 좀 닿으니까 아까 이분의 고민이 아까 지금 현재 한 8억 8천 정도 하는 집 말고 네. 요거를 팔아서 1억 원이 저렴한 7억 8천대 아파트로 이사하는 걸 계획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봤는데 그러면 그 1억 원이라는 현금이 생긴다라는 걸 또 이분은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참 너무 이게 주택이라는 거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억 원짜리 집이 있는데 나는 아파트 많이 안 오를 것 같고 이렇게 아파트에서 사는 거 좀 별로고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을 좀 확보하고 나는 뭐 한 2, 3억 정도 어디 뭐 임대를 해서 산다 뭐 이런 컨셉으로 뭔가 확 바뀌는 거면은 이 팔고 움직이는 게 맞는데 네. 주택이라는 거는 거래 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도 있고 다시 사면 취득세를 내야 되고 그렇죠. 이사 그렇죠. 비용에다가 움직이다 보면 가구 바꾸고 이런 어마어마한 비용이 있는데 아니 8억을 팔고 7억으로 옮긴다? 이게 무슨 주식입니까? 8억을 팔고 7억으로 8억 원어치 주식을 팔고 7억 원으로 갈아타서 1억이 생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뭔가 좀 약간 착각을 하고 있는 게 8억을 팔고 7억으로 갈 것 같으면 왜 팝니까 8억을.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이에 거래 비용. 거래 비용이 이건 그래서 8억을 팔고 전략적으로 무주택으로 간다든지 뭐 1주택자가 뭐 2주택자가 1주택이 된다든지 뭐 이런 전략적인 변화가 있을 때 파는 거지 8억짜리 팔고 7억짜리 산다라고 해서 1억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 1억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내고 나면 하나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뭐 상급지 갈아타기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신축으로 간다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주택 형태라든지 하면은 다를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만 전략적 선택인 경우에만 주택이라는 건 주식처럼 계속 사고 팔고 하면 계속 손해예요. 왜냐하면은 양도소득세나 취득세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평생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건 사고 팔고를 두세 번 이내로 해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예 이분한테 오늘은 좀 솔루션 네. 그러니까 조금 진짜 제가 뭐 이분이 이걸 선택을 꼭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네네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지금 아파트 수영구의 아파트라고 그러는데 뭐 수영구라는 게 부산 내에서는 나름대로는 좀 그래도 네. 뭐 상위 입지라고 판단이 되니까 수영구 아파트에 월세 전략을 세워라. 오히려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공유 숙박을 하지 말고 이걸 지금 대출이 없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왜 도대체 싱글인데 30평대 이렇게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돈이 안 벌리지 고민하지 말고 이 아파트로 현금 흐름을 창출할 계획을 세우셔라. 당장은 아니지만 이 아파트보다 조금 더 작은 아파트나 입지로 조금 낮은 곳으로 이사를 하시면서 이 차액만큼의 월세를 받으셔라. 이 전략을 세워라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공유주택은 매각을 하십시오. 4억 5천짜리 주택인데 지금 마이너스 40만 원 50만 원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공유 숙박이라는 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또 손품이 가고 그죠. 발품이 가고 네네네. 아니 이걸 하면서 지금 그동안에 동물병원을 했다는 거예요. 동물병원 하는 것도 정말 힘든데
그러면서 또 돈은 마이너스가 나. 혼줄 많이 나네.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룹 회장님이셨으면은 이 사업은 진작에 매각을 했었을 거다. M&A 하듯이. 그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나는 사업을 지금 왜 붙잡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1억 5천이라는 현금이 여기서 확보가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4억 5천짜리 주택을 매각을 하면 3억 대출 갚고 1억 5천이 남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 세 번째는 향후에 본인이 거주를 오피스텔 정도로 현실 정도로 옮기시면 충분한 현금이 확보가 될 거고 이 현금 확보가 충분해질 때 이 공유 숙박을 다시 하셔라. 네 번째는 봉지기로 옮기시면은 매출이고 비용이고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500만 원이 생기죠. 네네. 월급. 그죠? 그러면 최소한 1년에 2천만 원은 모아라. 지금 왜냐하면 지금 한 달에 뭐 130만 원 정도 저축하신다 그랬는데 이 130만 원은 지금 마이너스가 나는 상태에서 130만 원을 저축하시는 거라 사실은 이건 실질적인 130 저축은 아닌데 진짜로 봉지기로 이제 전환하시고 에어비앤비 공유 숙박을 정리하시고 나면 진짜 순소득이 500이 되니까 최소 한 150 정도는 저축을 하셔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실제로 부산 수영구에 있는 아파트로 월세를 준다면 월 한 200만 원씩은 받을 수 있다. 200만 원까지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보증금을 뭐 한 보증금을 1억 정도 하면. 해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서 최소한 150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의 소득은 이제 650, 700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그 공유 숙박 한 채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그 전략을 택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김경필 멘토님이 방금 해주신 솔루션은 완전 그 반대예요. 반대죠. 물론 반대. 이제 본인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뭐 내가 생각할 때 아니다 나는 무조건 이렇게 넓은 이 아파트에서 난 혼자 생활을 해야 된다. 뭐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동물병원과의 이제 거리 뭐 이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해야 하는 거니까요. 또 그 뒤에 나눌 이야기가 많기는 한데 소비 좀 점검하고 갈게요. 소비. 이분이 그러니까 매출은 1,000만 원이지만 매출 이후에 여러 가지 비용 나가거나 하면 500만 원 정도 남는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 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 또 섞어서 써주신 것들이 많아가지고 변동비만 일단 2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했거든요. 고정 지출 합계가 51만 8천 원 정도가 되고 요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좀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지출을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이에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아마 돈출 상담소를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알고 계실 텐데 네. 고정 지출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대출이자, 교통비, 통신비, 관리비 이건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제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얘기는 했지만 변동 지출이 크냐 고정 지출이 크냐 우리 청취자분들 한 달 나가는 전체 소비 중에 고정 지출이 크냐 변동 지출이 크냐 나는 고정 지출은 얼마 안 되고 이분처럼 변동 지출이 큰데 그러면 그분은 아무래도 매달 소비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고정 지출은 정해져 있는 거고 변동 지출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은 정말 고정 지출은 적어요. 근데 변동 지출이 크다. 그러면 이분은 변동 지출을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항목마다 예산이 있고 관리를 하느냐. 지금 딱 써주신 걸 보면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달에는 굉장히 소비가 커지고 어떤 달은 소비가 줄어들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항목별로 보면요. 고정 지출 합계로 한 51만 8천 원 정도 써주셨는데 아파트 관리비 한 24만 원, 통신비 9만 원 정도. 네, 양호합니다. 예, 그리고 전화 영어 그 월회비 13만 원 포함해서 뭔가 월간 지출하는 게 16만 원. 보험도 실비보험 하나 있나 봐요. 네. 17,000원 정도. 뭐 이분 같은 경우 오히려 보험을 좀 더 들어야 될 정도로 또 이번에는 거의. 또 적죠. 실손하고 최소한 소득 상실 같은 거에 대비해서 암 진단 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 보험 같은 거 근데 좀 그게 없어요, 필요하다. 이분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변동 지출 합계가 거의 190만 얼마입니까? 이게 198만 원이구나. 네. 거의 200만 원 됩니다. 네. 뭐 외식도 많이 안 하시고 근데 식비를 아마 변동 지출로 넣어 주신 것 네.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혼자 사시다 보면 장 봐서 이렇게 식사를 만들어서 요리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배달이나 뭐 외식 같은 걸 많이 하시겠죠. 근데 그런 걸 치고는 또 외식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금액 때문에 혼날 것 같지는 그런 않아요. 건 없어요. 외식비도 한 달에 네. 16만 8천 원이면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써주실 때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예. 별로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본인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돈이 없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마디로 이제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쓰는 거에 대한 정확한 카운트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두가 하는 고민 아닙니까? 나 별로 쓴 돈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돈이 없지? 그렇죠. 네. 돈 안 썼는데 돈이 없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항목별로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가를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130만 원 저축을 한다는 게 본인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가 나서 저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회계 처리가 뒤엉켜 있다 보니까 실제로 본인이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적어주시는 거죠. 실제로 돈이 그냥 어디로 나가서 새어 없어지진 않을 건데 그러니까 이 적을 때부터 내가 정확하게 얼마를 쓰는지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근데 이분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비가 월 40만 원 그리고 외식비가 한 16만 원. 그러니까 포함해서군요. 외식비랑 식비 다 합쳐서 40만 원이니까 이거는 결코 뭐 1인 그렇죠. 가구지만 많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그러면 돈이 어디서 새는가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 주기적으로 20-30만 원짜리 물건을 좀 산다고 합니다. 유튜브 브이로그 찍는 게 취미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 카메라 하나 사셨다고 하고 네. 남자분이죠 이분. 근데 이제 피부 미용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근데 남자분이라는 얘기는 없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예. 싱글입니다. 40대 초반 싱글. 예, 우리가 그냥 흔히 이 편견이 왠지 이렇게 남자분일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42세 싱글 수의사라고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꼼꼼하게 적어주시긴 했는데 그거는 또 내용이 없네요. 아니 근데 그런 거 치고 여자분이라고 하시네요. 그 미용기기 가정용 피부 미용기기 작은 네네. 거 하나 사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지출이 더 많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지출은 좀 적은 편인데 뭐 사실 마이너스가 조금 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타 소비에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액으로는 엄청나게 큰 것 같지가 않은데 소비의 어떤 스타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물건을 사는데 본인이 돈을 조금 쓰는 스타일이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소비 금액으로 봤을 땐 크지 않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월급에 비해서 뭐 해외여행을 많이 가거나 또는 소득에 비해서 막 비싼 물건을 많이 사거나 네. 그럼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 왜 그러는 거냐면 일상이 조금 지금 뭔가 생각만큼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 때 그러니까 뭔가 과소비를 자꾸 하게 되고 자꾸 물건들을 많이 사들이는 그런 소비 성향들이 지금 사실은 뭔가 일상이 조금 스트레스가 있다. 뭔가 공허함을 소비로 채우려는 소비로 채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소비는 말이죠. 모든 소비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과소비는 너무 과한 소비라고 하는 것은 상처받은 마음의 증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상처받은 마음에 그러니까 연고를 우리 발라야 주변에 이제 하는데. 그런 친구분들 있다 그러면 빨리 위로를 해주세요. 지금 뭔가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도 뭐 금액으로 과소비는 아닌데 본인이 이제 이걸 문제점을 알아서 가끔 이렇게 이런 소비들을 좀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소비 중에 필수재화의 비율과 사치재화의 비율이 몇 %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사치재의 비율은 사치재라는 건 뭐죠? 뭐 명품 가방만 사치재는 아니고 없어도 되는 물건이지만 난 갖고 싶어서 샀다 이런 것들. 갖고 싶어서 사는 이게 것들. 이제 사치재화인데 사치재와 필수재화의 비율은 뭐 소득이나 자산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나이대랑 관련이 있어요. 40대면 40%. 50대면 50% 정도 이내여야 적당하다. 내가 100만 원을 한 달에 소비를 하는데 그중에 사치재가 한 70%다. 없어도 되는 거였는데 갖고 싶어서 산 게 70%다. 이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치재의 비중이 낮을수록 건전한 소비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뭐 사치재를 전혀 쓰지 않을 수는 없지만 내가 20, 30대인데 내 소비의 70%가 사치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사치재의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젊었을 땐 거꾸로 그럼 이분 40대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린 기준으로 보면 그냥 한 전체 소비의 한 40% 정도 이내의 사치제, 필수제가 한 60% 정도 되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자꾸 적은 소비에서 가끔 이런 물건들을 사다 보면 사실 금방 사치제와의 소비 비중이 50% 훌쩍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카메라를 산다거나 미용기기를 산다거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생각지 못한 큰 지출이 나가는 건데 나름의 방어 논리도 있습니다. 몇 달을 고민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충동 구매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 예. 이거는 너무 합리화하는 이건 뭐 걸까요? 좋은 거죠. 또 필요해서 산 제가 걸 늘 말씀드리지 있습니까? 않습니까? 장바구니에 담아놔라. 아, 담아놓고 딴 일 좀 하세요. 이분은 좀 예, 바쁘시니까 딴 일 하다 보면 까먹어. 그럼 예. 까먹어. 내가 그런 걸 살라 그랬나? 이렇게 까먹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필요한 거 아니다. 필요한 건 아니다. 급한 것도 아니다. 예, 만약에 진짜 필요한 것 같았으면 장바구니에 담아놓자마자 결제를 했을 텐데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뜸을 좀 들이시면 이게 사치제인지 필수제인지는 바로 느낌이 옵니다. 필수제는 뜸 들일 시간이 없어.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다음날 새벽에 예, 와야죠. 치약 빨리 사야 돼. 지금 샴푸 없는데 어떡하냐. 이게 되는데 사치제는 장바구니에 담아놓으면은 네. 이게 뜸 들여도 근데 요즘은 또 희한하게 또 장바구니에 담아놓으면은 또 알림이 와요. 쿠폰이 와. 빨리 사라고. 진짜 대단합니다. 이 업체들이 예. 그거 사라고 쿠폰 줄 테니까 사라고 빨리 사. 왜 안 사냐?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왜 뜸 들이냐? 고민하고 있는 거 아는 거죠. 그때 우리는 답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그렇죠. 김경필 멘토한테 배운 삼심제도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결제 이렇게. 삼심제도를 하든지 아니면 뜸을 푹 들이든지 해야 되는데 뜸을 들이고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뭔가 쿠폰이 온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제는 무조건 쿠폰 올 때까지 장바구니에 담아놓는 게 낫겠네요. 그죠? 그냥 사면 손해다. 역이용. 역으로 이용을 해야 어디 돼요. 한번 쿠폰을 보내봐라. 네. 네. 우리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 OTT 같은 것도 한번 해지하겠다 딱 이래버리면 그때 50% 할인해요. 그때 50% 할인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게 나가야겠네요. 세게 나갈 필요가 있다. 네. 일단은 생각할 시간을 가져라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쿠폰이라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이분은 뭐 솔직히 소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굉장히 좀 그렇죠. 뭐 아끼는 과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분인데 문제는 전략적인 선택. 뭐 폐업을 할 거냐, 봉지기로 갈 거냐, 이걸 공유 숙박으로 할 거냐, 내가 내 집을 뭐 할 거냐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서의 약간 구조 조정이 좀 고민. 필요하다. 근데 일단 봉지기로 가시기로 한 거는 일단은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주택과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전략을 조금 바꿔주시는 것이 근본적인 솔루션이 아니겠느냐. 근데 이분이 소비가 참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타 소비 명목으로 70만 원을 그냥 묶어서 글을 써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뭐냐면 근데 미용도 있고 의류도 있고 생필품도 있어요. 네. 70만 원 안에.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잖아요. 나 돈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네. 돈이 1억 원이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스물스물 없어져 갖고 막 9천 되고 8천 되더라. 네. 그 돈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증발된 게 아니라. 그건 증발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 돈을 정확하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래야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를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7811님이 그 돈줄 상담소 많이 안 들으셨네요. 삼심제도가 뭐냐고. 결제 삼심제도 이거는 뭐 짧게, 정말 계속 얘기해도 됩니다. 네. 예, 결제 삼심제도는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시고 3번을 심사하고 결제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첫 번째 심사는 뭐죠? 진짜 필요한 거냐 이걸 본인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산이 있느냐. 자 여기까지 통과되면 이제 이거 거의 결제될 수 있는 건데 마지막 대법원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 마지막 대체제는 없는가. 대체제 싼 거. 요거를 딱 봐서 다 통과가 되면 결제 버튼을 누르셔도 굉장히 좋은 소비가 된다라는 거죠. 이분의 최종 목표는요. 앞으로 13년 뒤에 즉 55세에 조금 빨리 은퇴하고 시골에서 사는 거라고 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되게 좋은 꿈이기는 합니다만 현실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현실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나쁘지 않은 목표라고 봐요. 이분이 55세에 앞으로 13년 후에 어떻게 보면은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 가서 네. 좀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고 싶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거기서 소나 돼지를 좀 봐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왕진 다니는 수의사. 그러니까 이제 뭐 슬로우 워킹이라 그러죠. 뭐 굉장히 막 풀타임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수영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월세 받으시고 돈 좀 모으신 다음에 뭐 그죠? 그거 가지고 좀 사용하시고 그리고 시골에서는 뭐 주거 비용이 극히 적게 들 테니까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강아지와 고양이를 열심히 보셨다면 시골 가서 소와 돼지를 좀 봐주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저는 굉장히 좋은 계획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대출을 다 상환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현금 흐름을 창출할 정도의 자산을 만드시고 아파트 같은 대도시의 주택 같은 경우는 공실의 위험이 좀 적으니까 그런 곳에서 월세를 받으시고 나중에 65세 이후에 국민연금도 받으시고 뭐 이러시면 뭐 저는 상당히 좋은 계획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수의사라는 직업이 나이 들어서도 계속 하실 수 있는 그럼요. 직업이니까 좋은 직업 갖고 계시고 다만 아까 그 부동산 관련해서 조언을 해드렸던 거는 이제 본인이 또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네네네. 거. 그리고 앞에서 이게 안타깝게도 동물병원 이제 접게 되셨습니다만 앞으로 또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이제 계좌 상황 회계를 또 분리해서 관리하는 그 네. 습관도 또 들이셨으면 하는 바람. 네. 오늘 돈줄 상담소 함께했고요. 이정옥님이 결제 3심제도 좋은 제도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거. 김미선님이 김경필 멘토님의 말씀을 정말 삶의 약이 되고 살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려고 귀 쫑긋하고 듣고 있어요. 보내주셨네요. 또 배웠으면 또 써먹어야죠.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비서에게 샤넬 가방을 최소 2차례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자신이 비용을 내고 비서에게 몇 차례 가방 교환을 부탁했으며 가방은 돌려받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6.3 대통령 선거 당선자 예측을 위한 공동 출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출고조사 인용 보도는 투표 마감 10분 후인 20시 10분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국내 디지털 음악 시장 규모가 2023년을 기준으로 4년 전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성장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대차그룹과 하나큐셀 등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현지 공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어떤 게 들어왔나요? 네, 어제 경제뉴스 브리핑 시간에 국무회의에서 상속세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9767님, 배우자 상속공제 현재는 6억 원까지 아닌가요?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 세무사에게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최소 5억 원 또는 상속재산의 5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요. 최대 공제 한도는 30억 원입니다. 여기서 상속재산이라는 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체 상속재산에 배우자가 받게 될 법적 상속 지분을 곱한 값이라고 합니다. 최대 공제 한도는 30억 원. 네. 다음 질문은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프랜차이즈였는데요. 1920님, 프랜차이즈의 어원은 무엇인가요? 하셨습니다. 프랜차이즈. 프랜스까지 하면 왠지 프랑스어일 것 같죠. 맞습니다. 그 프랑스에서 유래가 된 말이라고 하고요. 뭐 권리, 특권 등등을 뜻하는 좀 포괄적인 의미를 네. 갖고 있는데 그 어원이 자유를 뜻하는 어떤 면제를 뜻하는 프랑크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중세 시대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을 거들어 다니는 프랜차이지라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파생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용권을 주고 그 대가로 수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방식이 프랜차이즈 이런 업종이죠. 거기에서부터 이 어원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네요. 다음 질문은요. 네, 8561님. 똑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골목마다 있던데 거리 규정이나 제한은 없나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좀 타이트했는데요. 지금은 좀 풀려가고 있고 그리고 업계 자율
또 네. 민간 사이의 계약에 맡기는 그런 구조로 좀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제과업은 500m, 치킨업은 800m 이런 까다로운 기준이 있었는데요. 2014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활동을 너무 제약하는 것들은 좀 풀어주자 이렇게 해서 법보다는 모범거래 기준, 네. 계약 이렇게 이제 방향을 좀 틀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프랜차이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거리 제한을 둬서 계약을 할 때 가맹점주와 몇 미터 이내, 네. 몇 년 내에는 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정남규님,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중개 수수료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내야 하나요? 하고 궁금증 보내주셨는데요. 네. 알아봤는데 부동산 중 매매 거래는 사는 쪽과 파는 쪽이, 전세나 월세 거래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중개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이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거래 금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세금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부동산 중개료가 달라지는 네네네. 거고요. 매매 거래는 매매 금액이, 전세나 월세 거래는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수수료를 정하는 거래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 주인도 내야 하고 새로운 세입자도 내야 네. 하고 그런데 기존의 세입자가 만기를 다 못 채우고 나갈 때는 본인이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해오는 그런 네. 개념으로 중개 수수료를 또 내야 하는 게 있죠. 다음 질문은요. 네,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해서 이은정님,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이 하나요? 하셨고, 박신홍님, 30일 내에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하셨습니다. 어제 저희가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6월부터는 30일 이내에 그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라는 건데 둘 중에 임대인 그리고 세입자 누가 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네. 합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 정부24 그리고 주민센터 방문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과태료는 누가 내야 할지 정하지 않았다면 양측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혹은 중개사가 대신 해주기로 했다면 그 위임을 제대로 했는지에 따라서 네.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내일 아침 또 9시 5분에 알찬 소식도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